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벨러라는 가명으로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조업 특수 도메인 분야에서 AI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들 밤에 귀한 시간 내서 저의 얘기를 들어주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는 만큼 저도 어떤 내용을 전달드리면 좋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드리도록 네, 많이 고민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질문은 제 특강이 끝나면 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진에 보이는 저는 네, 벨러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이제 제조업 분야에 있는 대기업에서 어, 재직한 지는 약 2년 정도 되었고요. 네. 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 본래 전공이 AI가 아니었습니다. AI는 아니었고, 대학생 때부터 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탐험해보고, 그리고 또 탐구해보고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아니었던, 저는 이제 도시교통 이런 토목 같은 전공을 전공했거든요. 그 분야에도 굉장히 제가 흥미 있게 열정 있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랑 아무래도 실무는 많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취업에 도전을 했었고, 음,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제일 느꼈던 점은 확실히 이론적으로 배웠던 뭐 논문이라던가 학술대나 이런 데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달리 실제 현장은 좀 괴리감이 좀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부딪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기쁜 네, 순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한 시간 내서 제 이야기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질문 나중에 네,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도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이 제조업 AI 분야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논문이나 리서치 역량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강의를 어떻게 꾸려갈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귀한 시간 내서 오신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AI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3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질문을 먼저 제가 드린 이유가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이 AI 연구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하고 다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메타코드에서 진행했던 다른 강연들을 봤을 때 뭐 특정 프레임워크라던가 아니면 뭐 검색이나 LLM 관련한 엔지니어로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잘 해주셨던 다른 강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아까 올려주셨던 그런 디스코드 같은 아니면 뭐 그 커뮤니티 같은 데만 봐도 어떤 게 좋다,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으시려면 그런 데에 잘 찾아가서 언제든지 좋은 내용을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제 AI와 데이터 분석이란 이런 뭔가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직무에, 이 일에 도전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안고 제가 어떻게 대학생 생활을 거치고 대학원까지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전공도 전공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대내외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도시 이런 분야를 제가 전공했다고 했는데, 전공 공부도 최대한 열심히 했지만, 대학생활 동안에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모자이크가 다 풀려버렸는데요. 어, 네. 그래서 대학생 초반 때는 학점이 좀 낮았다가, 이제 졸업할 때는 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뭐 어떤 역경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치열하게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대학원에 같은 분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때 AI와 데이터를 더욱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AI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 전공 분야를 졸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AI 데이터 분야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대학원 때 했던 AI는 먼저 비전 AI를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와 AI 분야를 알게 됐고, 여러분들처럼 뭐 다양한 부트캠프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들으러 다녔고, 뭐 제가 다녔던 석사과정 학교에서도 관련 분야 같은 거를 되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저도 많이 몰랐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AI와 데이터 관련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론들, 뭐 선형대수, 뭐 딥러닝 기초 이런 것들 막 들어가면서 되게 새로운 기분도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더욱더 확대되고 발전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좀 많이 경외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연구, 그리고 제 전공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분야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다른 길이 있진 않을까 하면서 고민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렸던 결론이, 그래, 내 전공 분야가 내가 좋지만, 이 전공 분야라는 어떻게 보면 좁은 곳에 내 호기심을 다 가둬두기엔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현실 문제 직결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었고, 그거에 대한 갈증이 컸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첫머리에 드렸던 질문처럼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 때 더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밑에 보라색으로 두 가지 동그라미 박스가 있는데 그 밑에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로서 내가 일을 했을 때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뭐 지금 적어놓은 예시들만 해도 저렇게 많은데, 저 중에 어떤 가치를 나는 우선시하는가가 결국 진로 결정에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AI 연구원이 결국 돼서 취직을 했고,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제가 원래 하고 있던 도시 전공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그런 경험들, 그리고 AI 데이터의 실무 역량들을 합쳐서 제조업 AI 분야로 저는 입사를 했고요. 제조업 AI 분야를 제조업 AI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했던 분야가 지금 보이는 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왼쪽 밑에 써놓은 것처럼 혹자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어떤 분야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얘기했던 게, 회사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분야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회사 처음에 입사해서는 제일 먼저는 뭐, 요즘은 너무 흔해져 버렸지만, 뭐, ML 모델, DL 모델 돌려서 하는 리그레션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 많이 만들었었어요. 지금 제조업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발생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을 설계해가지고 의사결정자 분들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좀 더 조심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안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런칭했던 게 제 주된 업무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 반복되는 뭔가 데이터의 분류를 계속 업무 중에 많은 시간을 그쪽에 쏟고 계신다는 니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L, DL 모델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또 분류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 모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피팅을 시켜서 그 단순 반복하는 업무를 자동화했던 경험을 초반부에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언어 모델, 뭐 NLP 분야가 갑자기 확장이 되고, 뭐 LLM 분야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회사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의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도 제가 매진하고 있는 분야인데, 첫 번째로는 사내에 뭔가 매뉴얼이나 표준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상담사분들 같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표준서의 매뉴얼 데이터 아니면 QA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새로운 뭔가 쿼리가 들어왔을 때 라마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것들. 네. 사실 저희 회사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라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왼쪽에 그 사고 발생 예측 모델 설계랑 좀 이어지는 건데요. 사내의 어떤 작업 계획 아니면 뭐 생산 계획 이런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사람들한테 오늘은 이런 이런 작업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작업 절차대로 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와 같은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직접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작업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는 VLM하고 비전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최근에 멀티모달 LLM들이 굉장히 그 산업 그리고 연구계에서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LLM 모델들이 더 이상은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뭐 음성, 영상, 이미지 이런 다양한 미디어 유형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많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석사과정 때도 비전을 했었기 때문에 어, 퇴사 초반에 입사했을 때 리그레션 모델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만들면서 같이 비전 과제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계속해서 뭔가 결함이 나고 스크래치가 나면 그런 스크래치들을 비전으로 인식하는 과제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사내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장에 매일매일 24/7 영상이 녹화가 CCTV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CCTV를 매일매일 쳐다봐야 되는, 사람이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쳐다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LLM을 이용해서, 그 VLM이죠. 멀티모달 LLM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해설과 인식을 하는 과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음성인식 빼고는 거의 음성인식하고 강화학습 부분의 AI 빼고는 거의 모든 분야를 네, 다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27분이 지금 참석해주고 계시는데, 각 분들께서 관심 있는 AI 분야가 각각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상세하게 했는지가 더 궁금하시다면 Q&A와 아니면 후속 강의라던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회사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AI들을 다양하게 개발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 같은 제조업에 있는 AI 연구원 그리고 AI 서비스 개발자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세 가지로 해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적은 게 제가 problem defining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게 현장 실무자들의 문제 아니면 업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 불편함들을 직접 청취해서 스스로 기획을 해서 여기서 개선점이라는 건 뭐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하는 것들이겠죠. 그런 거를 도출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써놓았고요. 두 번째는 모델링이랑 프로토타입을 빨리 그리고 좋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설명은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뭐, problem define이 잘 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모델이 뭐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을까? 데이터는 어떻게 통신돼야 될까 같은 것들을 전부 설계해서 산출물을 완성시키고 고도화해 나갈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어, 옆에 써놓은 설명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제 타 직군하고 소통 가능한 기초 지식을 갖춰야 된다. 나아가서는 의사결정자를 향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기술 또는 이 서비스 기술이 필요합니다라는 필요성을 설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저 밑에다가 질문을 좀 적어놨는데요. 보통 AI 연구원이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이십니까? 특히나 뭐 저도 이제 어쨌든 제조업, 대기업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 보통 코딩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뭐 수학, 뭐 선형대수와 같은 지식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 소프트 스킬들을 어떻게 보면 적어놓은 것 같잖아요. 네. 일단 뭐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딥다이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은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왜 이 세 역량들을 적어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서핑을 해야 된다. 서핑이란 게 어떤 파도가 나한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가 왔을 때 유연하게 내 능력을 발휘해서 넘길 수 있는 게 바로 서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파도가 와도 그걸 극복해내고 내가 대처할 줄 아는 역량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 세 가지를 적어놨고 서핑을 적어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발표를 지금 하는 중에 이제 왼쪽에 보면 서핑이 하나 나와 있는데 2017년에 작성된 글이고요. 뭐 제목은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까먹었다. between a programmer versus a data scientist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 글에 오른쪽과 같이 그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것들이 되고, 이 둘이 겹치는 건 뭐 프로그래밍 스킬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스킬, 파이썬 코딩,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이 둘의 공통점이고 차이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7년이니까 벌써 한 8년, 7, 8년가량 된 글인데, 제가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저는 정말 무슨 차이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두 가지 그림을 보실 텐데요. 왼쪽에는 뭐 뉴스 기사인데, 뭐 카카오에서도 코딩이나 AI로 대체할 업무 신입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왔고요. 그래서 뭐 댓글에 보니까 올 것이 왔다. 결국에는 AI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은 뭐 소멸될 거라는 무서운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고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입니다. 결국에 코드를 잘 몰라도 젠 AI랑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로 수익화할 수 있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이 뭐 요즘에 그 실리콘밸리에서부터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프로그래머의 차이가 불과 7, 8년 전엔 이렇게 있었지만 더 이상은 이런 경계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핑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던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이런 업무를 희망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세 가지 역량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 보니, 운이 좋으면 이런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왔을 때 프로젝트가 아예 없었습니다. AI 조직도 새로 생겼었고, 그리고 저희가 있던 팀에는 프로젝트가 아예 없어서 제가 직접 현장의 실무자들과 그 의사결정자분들을 만나면서 데이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이러면서 설문도 직접 하면서 실제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그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의 필요성과 이걸 했을 때 업무가 얼마나 좋아진다는 설득까지 제가 전부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바이브 코딩 같은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있듯이 이제는 뭐 코드를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습니까?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습니까라는 거는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널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메타코드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저명한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는 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사에 왔을 때는 이 세 가지 역량이 제일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AI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수학을 잘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결국에 실제로 소통해서 실무에 필요한 AI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프로블럼 디파인을 잘하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정말 기깔나게 해서 남들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모델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정말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타 분야의 사람들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터베이스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잘 이해한다든지 해서 어떤 사람은 모델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나는 프론트 백 다 연결해서 서비스를 뚝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던가 그리고 그 서비스를 내놨을 때 이제 의사결정자분들께 이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 해결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 못했던 건데 난 이걸 만들어냈고 이걸로써 얼마만큼의 레베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첫머리에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질문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 같습니다. 이런 AI,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에 대한 지식, 코딩 실력, 뭐,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이제는 프로덕트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이 기여를 통해서 이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어필해야 눈에 잘 띄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뭐, 아니,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최근, 그러니까, 짬을 내서 이런 강의까지 들으러 오시는 열정적인 분들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변명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sarcastic하게 뭔가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최근에는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람보다 코딩을 잘하는 AI 모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뭐, 그리고 국가 정부 할 것 없이 AI의 중요성과, 그리고 AI를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분야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쟁자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분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조금 설명하긴 했는데, 저는 프로블럼 디파인을 잘합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못 보는 현실의 문제를 찾고, 그거를 멋진 기획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모델링이나 프로토타입을 잘 만든다라는 사람은 코드를 잘 짜고 뭔가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현존하는 논문, 기술 같은 거를 리서치를 막 해가지고 직접 성능을 개선시켜보고 더욱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특화되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널라이징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분들은 앞선 두 분야도 분야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만드는 AI 서비스 혹은 AI 기술은 결국 단일로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AI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AI를 사용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설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잘 기획을 한다고 해도, 사람 간의 소통을 통해서 아이템을 설득시키는 게 없다거나 하면은 불가능한데요. 결국에는 PM 직무와 결부된 AI 개발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야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내 역량을 쌓아가셔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나도 어떤 직장인이 되고 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AI 분야, 그리고 데이터 분야, 이런 분야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왼쪽에 우리 사회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뭐 공평하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기회가 기회를 불러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AI는 AI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뭐 아무리 뭐 라마4가 아무리 모델이 잘해도 데이터가 없이 사용자가 없이는 그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인지 설득할 수가 없는데요. 회사에 있다 보니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을 시키면 그 성공을 토대로 또 다른 데서 제안이 들어오고 그 제안을 토대로 뭔가를 또 만들어내면 피드백이 들어오고 그 제안 그리고 피드백들이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없이 스스로 고립되거나 아니면 뭔가 외부로부터 이런 소통 창구가 열려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회는 더 없어지고 그러면 기회가 없어진다는 건 결국에 데이터와 기획의 기회를 못 얻는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어떤 사람은 동그란 자전거로 싱싱 달릴 때 나는 네모난 바퀴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게 네, 하는 결과가 나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좀 너무 멘토링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어서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제 실무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오픈소스와 클로즈소스 에코시스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오픈소스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부터는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는 LLM 분야가 주로 해당이 될 겁니다. LLM 분야는 뭐 구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한국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가 있을 텐데요. 그런 데서 공짜로 풀어놓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있고요.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뭐 챗GPT의 API 버전 같은 클로즈 소스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AI, LLM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오픈 소스를 해야 됩니까? 클로즈 소스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담은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결국 둘 다 해야 된다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때까지는 계속 오픈소스로 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멀티모달 AI가 결국에 구글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 발전이 결국 클로즈 소스로 가게 되면 또 현업에서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는 우리 그냥 오픈소스로 잘 개발했었지만 사내 GPU 쓰지 말고 그냥 API 돈 내고 씁시다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API 같은 것들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 내용은 네, 잘못 복사 붙여넣게 된 건데요. 결국에는 둘 다 해야 되고 이 둘 다를 잘 하려면 결국에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할 줄 아는 능력이 네, 필요합니다. 어, 네, 그리고 이 편집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why this is needed라고 돼 있는 저게 아니고요. 어, 이거는 뭐였냐면요. 결국에 AI 쪽 분야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본인의 성과 그리고 본인의 결과물을 수치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수치로 모든 걸 치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치가 모든 성능이나 모든 그 이점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기업에 입사해서 저도 이제 최근에 면접도 몇 번 들어갔다 왔는데, 한정된 시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면접에 올 텐데요. 그때 여러 지원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단시간에 전하는 메시지에서 빠르게 이 사람의 장점과 이 사람의 역량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수치로 표현하고 뭔가 정량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취업이나 이쪽 분야의 커리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성과나 본인의 커리어를 이런 수치로 표현하는 연습이나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서치와 페이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AI 연구가 학계 쪽에서 많이 그 회사, 그러니까 사기업 측면으로 많이 넘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리서치 페이퍼가 쏟아집니다. 이런 리서치 페이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읽고 연구 역량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결국 모든 질문의 뭔가 요령이란 없습니다. 결국은 논문을 잘 이해하려면 기초 학문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수학, 활용돼서 통계,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LLM 이런 것들의 패러다임이나 트렌드를 잘 이해해야 논문이 읽힐 거고요. 근데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책을 찾고 정말 수많은 텍스트를 실제로 읽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LLM이 많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니까 논문을 빠르게 이해하고 읽는 데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나 프레임워크나 어떤 오픈소스가 나왔다는 것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메타코드 같은 강의, 이런 무료 강의들을 청취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고요. 아니면 열린 플랫폼 같은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매일매일 같이 열심히 올려주시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서치와 페이퍼 관련된 거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더욱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장표를 이 PPT 장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AI 연구원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회고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파이팅해서 본인의 강점을 잘 찾아가지고 스스로의 그런 존재, 그러니까 스스로 왜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설득과 이런 커리어를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결국 배운 레슨이랑 제 목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결국 소프트 스킬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강점은 제가 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그 대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동료 기업분들이 계시고, 또 기업의 사람들도 카운터파트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끼리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에 따라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기회를 얻어야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과 실제에는 좀 괴리가 존재하더라입니다. 회사에 들어와 보니 데이터셋이 정말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데이터셋 구축이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데이터셋 구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무에서 다들 바쁘게 본인의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담당하는 내 프로덕트는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론과 실제가 역시 괴리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회사라는 건 결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내 개인적인 목표가 좀 사라지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주는 여러 가지 세찬 파도들에 휩쓸려 가지 않고, 결국, 그럼에도 난 어떤 걸 좋아하고, 그럼에도 난 어떤 일을 미래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커리어 개발 전략들도 잘 세워야만, 회사에서 오랫동안 롱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사실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자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회사에 와보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말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너 이거 왜 만들었어?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고 이유 때문에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라는 답을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설명대수 지식, 수학, 이런 지식들을 아는 거, 잘 해내는 것,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의 연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자라는 건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스스로 질문을 생각해내고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개선해내는 뭔가 주도적인 사람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더 이상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거에 대해,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AI가 이제 더 잘하는 시대로까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잘 해결해내는 게 결국 사람의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제 강의를,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